안녕하세요. 눈부심 간해수공업의 눈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칼 구스타프 융의 꿈 분석입니다. 차례를 보면 1928년 11월 7일 이렇게 해서 23강이 1929년 6월 26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23개의 날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제가 이게 여기 꿈꾼 사람 있거든요, 남자. 이 남자의 어떤 상담 기록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서문 아니라 이제 이 책에 대하여에 적혀 있는데, 융이 꿈을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석심리학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그러니까 23번을 한 거예요. 그 세미나의 내용과 그 후기까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꿈을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그리고 꿈에서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꿈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막 이런 게 이제 쭉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꿈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뭐 이런 경우도 있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 꿈들도 하나씩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임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 거였는데, 그게 융이 얘기하는 건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이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어떤 인식하는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재력이 무의식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만들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잠재의식을 개발시키는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꿈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 책에 대하여에 써있기도 하지만, 꿈 분석을 통해서 당신을 좀 더 당신의 잠재력을 좀 더 이제 끌어올려서 더 나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꿈 분석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융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작년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 융 책을 읽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예 이제 잡고 읽은 게 융의 레드북이었는데, 친구랑 책 모임을 통해서 읽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거기 이제 장이 되게 많은데 한 장씩 읽었거든요. 근데 레드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꿈 분석은 임상 기록이고, 싱크로니시티, 심리학과 연금술, 이런 책들은 그냥 되게 학술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책 모임에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인간과 상징이라는 책인데, 뭐 그런 책들도 다 학술적이에요. 근데 그 레드북은 본인이 한 20여 년간 이제 본인의 꿈과 본인이 이제 느끼고 있는 환상, 환영, 이런 것들을 쭉 일기처럼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의식에 보니까 융의 무의식에 나타난 캐릭터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레드북을 보면 그 캐릭터들이 한 20여 년간 뭐 이랬다 저랬다를 합니다.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토론도 하고, 융 자신과 막 토론도 하고, 막 지옥도 갔다가 천국도 갔다가 막 쌩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드북은 이게 그런 책이다 라고 모르고 읽으면 마치 무슨 신화 속 캐릭터를 가지고 소설을 썼나? 이럴 정도로, 예,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융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이제 막 책을 사서 막 엄청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꿈 분석이라는 이 책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꿈 엿보는 느낌이기도 한데, 네. 책갈피로 명함이 꽂혀 있네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재밌는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 해몽 사이트나 이런 걸 토대로 내 꿈을 분석하면 망한다. 네.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조상이 로또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매주 꿈 꿨다고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니다. 똥 싸는 꿈을 꿨다고 돈 들어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 확 전환시키고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고 제대로 이제 나의 무의식을 볼 수 있는 어떤 연습을 시작하는 책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꾼 꿈이 있는데 제가 자꾸 저희 집을 누가 엿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반복해서 꾸는 꿈은 무의식이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내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내 얼굴을 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불안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분석을 선생님께 의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요즘 자꾸 그런 꿈을 꾸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마도 그 당신이 원래 갖고 있는 약간 나 좀 봐줘요 하는 그 심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이 봐줘요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어떤 또 다른 얘기도 하셨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게 그 그룹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고개만 이러고 이제 고개만 끄덕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뭔가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남들 앞에 서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동안 제가 카메라 뒤에 있었고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무대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 이제 풀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로 구독자가 82명이 됐는데 보러 왔으면 좋아요나 좀 빨리빨리 눌러주고 가지. 댓글 달라 그러는데 왜 안 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의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걸하는 것 같아서 쪽팔려서 예.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꿈에서 너 사실 그렇잖아 라고 보여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융이 얘기하는 건 그런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는 과정, 그것이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성화 과정을 가려면 내 무의식이 뭔지는 알아야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방법으로 꿈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은이 읽어볼게요. 지은이 칼 구스타프 융 1875년부터 1961년까지 살았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 분야의 확장에 힘쓰다가 서로 견해가 맞지 않아 결별하고 분석심리학을 개척했다. 저서로는 원형과 무의식, 무의식의 심리학, 아이온, 융합의 신비 등이 있다. 옴기니 정명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부, 국제부, LA 중앙일보, 문화부를 등을 거치며 20년 근무했다. 현재는 출판 기획자와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부채, 그 첫 5천년, 데이비드 그레이버,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 더글라스 모크, 상식의 역사, 소피아 로젠펠드, 타임, 사진으로 보는 타임의 역사와 격동의 현대사, 노베르토 엔젤레티 등이 있다. 융이 쓴 서문은 없습니다. 네, 없고 여기 누가 썼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 대하여라고 이제 3페이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하여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당신이 있다. 이 또 다른 당신은 꿈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건다. 당신의 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당신의 꿈을 기록하며 나름대로 분석하는 일은 곧 당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연히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당신이 현실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도 찾아낼 수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평형과 완전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칼 융의 지론이다. 꿈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당신의 적성, 당신의 운명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신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꿈을 분석하면 당신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 무의식의 세계를 처음 발견한 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지만 그 후 무의식의 세계를 더욱 깊이, 더욱 광범위하게 파고든 인물은 오히려 칼 융이었던 것 같다. 융은 그와 동시에 정신분석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융은 1919년부터 영국과 알제리 등 세계 각국을 돌면서 강연과 세미나를 자주 했다. 그런 기회를 통해 분석심리학 이론은 물론이고 사회와 개인, 종교, 역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편안하게 털어놓았다. 1925년에 융은 스위스 취리히의 사이콜로지 클럽 취리히에서 여러 나라의 지식인을 상대로 영어 세미나를 시작했다. 15년 동안 이어진 이 세미나의 일부로 1928년 11월 초부터 꿈 분석이 다루어졌다. 1930년 6월까지 계속된 꿈 분석 세미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에 담지 못한 세미나 후반부도 여건이 되는 대로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꿈 분석 세미나는 융의 어느 남자 환자가 꾼 일련의 꿈들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말하자면 분석 치료 과정을 말로 쉽게 설명하는 식이었다. 45세 기업가인 이 환자는 지적이고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신경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 짜증을 잘 내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극구 피하려 드는 사람이었다. 또 성생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감각 유형인 이 남자는 감정 기능이 열등한 편이었다. 이 환자가 꾼 일련의 꿈들을 분석하면서 꿈의 상징 세계와 꿈이 환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낸다. 프로이트의 이론과 다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된다. 프로이트는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융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융의 어느 여자 환자가 가족 주치의 존스 박사에 대한 꿈을 꾼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 프로이트라면 이 여자 환자의 꿈에 나타난 존스 박사는 바로 여자 환자의 심리치료를 맡고 있는 융 박사라고 해석할 것이다. 융의 이론은 완전 반대다.
무의식은 말하려는 말을 위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융의 주장이다. 자연은 절대로 외교적이지 않다. 자연이 나무를 길러내면 그것은 한 그루의 나무이지 개를 기르려다가 잘못 기른 나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위장을 하지 않는다. 소변에서 알부민이 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알부민이 설탕을 위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 책은 당신이 추구할 인생의 길까지 제시한다. 인격적으로 완성을 이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세계를 더 잘 알게 함으로써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쪽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그 뒤에 1강의 이제 앞부분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제 융이 얘기하는 거니까. 꿈을 분석하는 작업이 분석 치료의 핵심을 이룬다. 왜냐하면 무의식에 닿는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수단이 바로 꿈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분석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의식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환자가 분석가를 찾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환자는 의사라면 당연히 자신을 곤경에서 끌어내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때 정직한 의사라면 아마 자신도 그 길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간혹 정직하지 않다. 150년 전만 해도 의사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빨을 뽑아주고 신비적인 치료 행위를 하던 그런 돌팔이었다. 지금도 의료 직종에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1928년 이야기입니다. 분석 치료를 할 때 의사는 자신이 환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거나 환자를 곤경에서 끌어내는 길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무엇이 문제일 것 같다고 말할 경우에 환자가 의사의 암시를 따르면서 자기 자신을 직접 경험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의 암시도 한동안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다시 의사가 없는 상태에 놓이면 환자는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환자가 자기 자신을 전혀 접촉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길을 살지 않고 의사의 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환자는 새로운 암시를 얻기 위해 다시 의사를 찾을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의사나 환자나 똑같이 이런 현상을 혐오스럽게 느끼게 된다. 의사가 자기도 환자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의사와 환자는 똑같이 자연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하자면 과학적인 현실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개인의 의견은 다소 독단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꿈들이 제시하는 사실들을 찾아내야 한다. 꿈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꿈은 우리의 기대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꿈을 창작하지 못한다. 어떤 대상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꿈을 꾸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 꿈을 창작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꿈을 꾼다. 신랑은 신부에 관한 꿈을 절대로 꾸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신랑이 현실 속에서 여자를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여자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이때 여자는 대체로 아내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실 속의 환경도 반드시 꿈 재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정말로 중요하거나 멋진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그 일이 꿈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동안 아프리카에서 지낸 적이 있다. 당시에 나는 꿈을 연속적으로 꾸었는데도 꿈에 아프리카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프리카의 풍광이 나타나는 꿈도 전혀 없었고
흑인이 나타나는 꿈도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었다. 예외였던 꿈에 나타난 그 흑인마저도 내가 미국 테네시주의 채터누가에서 머리를 깎는 이발사였다. 꿈들은 이상할 만큼 우리의 의식과 동떨어져 있고 또 속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다. 꿈을 분석하는 작업은 생리 기능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심장과 간, 신장 등을 진단하려면 아주 탁월한 기술이 필요하듯이 꿈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에도 훌륭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꿈에 나타나는 사실들이 객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다. 그러나 꿈에 나타나는 사실들에 대한 해석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그러다 보니 꿈의 해석에 관한 이론도 여럿이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이론이 있다. 여기서 나는 이 이론들의 차이점에 대해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분석할 꿈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꿈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당신도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논의의 대상으로 선택한 꿈은 나의 어느 환자가 꾼 일상적인 꿈들이다. 일상적인 꿈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꿈들은 스릴을 느끼게 하지만 일상적인 꿈들에 비해 이해하기가 쉽다. 원시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다고 믿는다. 크고 의미 있고 집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큰 꿈이 있는가 하면 일상적이고 사소한 작은 꿈이 있는 것이다. 원시인들은 대체로 일상적인 꿈을 꾼 사실을 숨긴다. 그러다가 당신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설득하고 나서면 원시인은 그제서야 그런 꿈을 꾼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 때에도 원시인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꾸는걸요. 라고 말한다. 장대하고 중요한 꿈은 매우 드물다. 정말 큰 인물만이 큰 꿈을 꾼다. 족장이나 주술사,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원시인들은 나를 보고도 위대한 주인이고 머리카락이 하얘 100세는 되어 보이고 또 위대한 경전 코란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큰 꿈을 꿀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꿈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 말하자면 꿈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마 일상적인 꿈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던 옛날의 원시적 전통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탐험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족의 족장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큰 꿈을 꾼 날이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그 사람의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나온 조언을 충실히 따른다. 공적 중요성을 지닌 그런 꿈의 흔적은 아마 고대 로마 시대에도 발견될 것이다. 어느 원로원 의원의 딸이 꾼 꿈이 있다. 여신이 나타나서 자신의 신전이 방치되어 폐허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크게 꾸짖은 뒤 신전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했다는 내용의 꿈이다. 그래서 그녀는 원로원에 가서 자신의 꿈에 대해 보고했고 원로원 의원들은 소녀의 꿈을 근거로 신전을 다시 짓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예는 아테네에서 있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이 꾼 꿈이다. 어느 남자가 헤르메스의 신전에서 귀중한 황금 접시를 훔쳐 어딘가에 숨기는 꿈이었다. 시인은 꿈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꾸었을 때는 꿈을 무시했다. 그러나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똑같은 꿈이 두 번, 세 번 나타났다. 그러자 시인은 신들이 계속 뭔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꿈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원로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 아레오파고스로 가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어 수색이 벌어졌고 도둑이 발견되어 접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원시인들은 지금 영국인들이 자신들을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술사의 꿈에 의존하지 않는다. 원시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영국인이 그곳으로 온 후로 주술사나 추장이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원시인들은 영국인 관리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영토 경계선도
훤히 알고 있고 들판의 경계선도 훤히 알고 있고 누가 양을 죽였는지까지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꿈이 예전에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는 생각을 하늘로부터 직접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국민을 지도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린란드 출생의 극지 탐험가 크누드 라스무센. 크누드 라스무센은 꿈의 안내를 받으며 부족을 그린란드에서 배핀만을 건너 북아메리카로 이동시킨 늙은 주술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어느 에스키모인으로부터 들었다. 당시에 이 부족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술사는 물개와 고래, 바다코끼리가 많이 서식하는 어떤 땅에 대한 꿈을 꾸었다. 전체 부족은 그를 믿고 얼음 위를 걸어 미지의 땅으로 향했다. 시간이 꽤 지나도 물개와 고래가 많은 곳이 나타나지 않자 언제나 그렇듯이 노인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꿈이 정말로 맞을까? 혹시 엉터리는 아닐까? 그래서 부족 중 반은 거기서 포기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가 모두 죽었지만 늙은 주술사는 남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걸어 북아메리카 해안에 닿았다고 한다. 우리가 꾸는 사소한 꿈에는 그 정도의 중요성은 없다. 또 집단적이거나 보편적인 해결책 같은 것도 담겨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일상적으로 꾸는 사소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 본인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내가 이 책에서 선택하는 평범한 꿈들에서도 앞에서 본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안내의 기능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확인될 것이다. 네, 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 꿈에 대한 사례가 쭉 있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함께 읽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그때부터 매일 아침 8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갈피로 명함이 꽂혀 있네요. 짱 PD님 명함인데 짱 PD님 피드백도 안 주시고 여튼